네이버에 조홍인 작가님을 쳐보면요, 연관 검색어가 스님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삭발을 하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머리가 빠져서요. 이 깊은 밤 홀로 나와 앉아 하나 둘 꼭 씹으며 생각해보니 그 아련함에 내 풍경은 멈춰서 있고 낮게 든 달빛이 나를 깨우네. 모두 다 떠나간다. 그대의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나의 소중한 것은 그대 여건을 어째서 그대는 어째서 그대마저 더 막히는 강변북로 꽉 막히는 홍대 한복판 더 막혀있는 사람들 꽉 막히는 올림픽대로 더 막히는 강변북로 꽉 막히는 홍대 한복판 더 막혀있는 사람들 꽉 막히는 올림픽대로 더 막히는 강변북로 서 같은 그대 부르른 너의 눈빛 나의 사랑스러운 그대 나의 부르른 그대 나의 보석 같은 그대 부르른 너의 눈빛.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독자층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네이버에서 2010년부터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3년간 연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만화도 처음에는 망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무당 얘기로 그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무당 얘기로 그렸으면 독자층이 너무 좁았어요. 무속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는 이제 주로 영감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얻는데, 또 무속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거 굉장히 극적이다, 만화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느껴서 그릴 수 있는 만화가 그런 소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서 무당이 모시는 신들 쪽으로 관심이 옮겨졌고, 자연스레 한국 신화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보통 이제 저희는 단군 신화나 아니면 뭐 박혁거세 같은 그런 어떤 탄생 설화 이런 거밖에 잘 모르는데, 굉장히 방대한 신화가 있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고 또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화로 그려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방향을 틀어서 그리기로 했고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신감기 저승편입니다. 여기 부제목으로 보편적인 정서라고 썼는데 독자층을 넓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승편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 이 한국의 전통 저승관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옥들이 나오면서 각 지옥마다 다 다른 이제 죄를 묻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서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죄책감을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걸 녹여내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승편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한국의 전통 저승관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불교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제가 모습은 이렇지만 종교도 없고 제가 뭐 이런 것도 차고 있지만 사실 이게 USB예요. 네. 왜 굳이 이렇게 생긴 걸 차고 다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불교 이 저승관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었어요. 지장보살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보살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본존 불처럼 이제 그런 불자가 들어가야지 이제 보통 부처님인데 그냥 보살이에요. 뭐 절 다니는 여자들을 보통 그냥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호칭을 할 때 이래봬도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캐릭터에서 매력을 느꼈냐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을 이미 다 쌓았는데 이 저승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보살 그 낮은 지위에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나오는 설정이지만 지금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있는 높게 치는 그런 가치와도 맞닿아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이 직접 등장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질 것 같아서 어떤 지장보살의 유지, 그러한 뜻을 이어받은 변호사들이 망자들을 1대1로 변호를 한다는 설정이 이제 기본적인 신과함께의 발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저승 여정이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실제로 그 많은 탱화들을 봤는데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의 관계라든지. 이거는 파주 보광사에 있는 지옥도인데 염라대왕이에요. 보통 지옥도를 보면은 99%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지옥을 관장하는 대왕이 있고 반대쪽 구석에 그 지장보살과 그 지장보살의 어떤 동자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그 형장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구도로 전부 그려지고 있고요. 이 그림은 아주 잘 그려진 그림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 아래쪽은 지금 잘려 있는데 여기가 잘린 이유는 불상으로 가려져 있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끔찍한 형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에 이제 소가 쟁기질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근데 굉장히 합장을 하면서 예를 표하고 있는데 표정은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지장보살 나타났고 판관들은 머리를 감싸주면서 되게 귀찮아하는 뭐 그런 느낌? 지장보살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염라대왕과 지장보살은 불편한 관계겠구나. 한 명은 벌을 줘야 되고 한 명은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라이벌 구도 같은 걸 만화에 그대로 차용을 해서 실제 라이벌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진기한 변호사는 이제 염라대왕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구도로 그려진 장면도 있습니다. 그 구원을 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누구를 건지고 있는 구도의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둘 다 화탕지옥인데 이렇게 건지고 있는 구도로 이제 캐릭터를 그렸고요. 간략하게 한국의 그 지옥관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지옥관의 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통 콘텐츠를 재해석할 때 주의점도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그 한국의 저승관은 이제 7개의 지옥을 각각 7일씩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 49 해서 49제를 지낸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건 이 재판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7개의 지옥을 지나게 되면 이제 육도 문을 통해서 환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3개의 지옥을 더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고 10대 지옥이라고 하고, 이 저승에 있는 10명의 왕을 저승시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3개의 지옥은 사후 1년, 3년, 사후 100일, 1년, 3년에 가게 되는 지옥인데, 이 3개의 지옥은 그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육도문에서 그냥 만화를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나오는 7개의 지옥만으로도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죄의식을 모두 건드릴 수 있었어요. 그 7가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불효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남에게 공덕을 베풀지 않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뭐 여러 가지의 뭐 죄들이 있고, 특히 구업이라고 해서 이제 말로 저지르는, 타인에게 상처를 준 죄들을 굉장히 이제 깊게 다루는데, 이 나머지 3개의 지옥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 앞에서 그런 죄들을 전부 다뤘기 때문이고도 있고요. 더 큰 이유는 지금 이 3개의 지옥에서 다루는 죄는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철상지옥은 결혼을 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 마지막 흑암지옥은 아이를 낳지 못한 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그렇지만 아주 수천 년 전에 그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죠. 뭐 여자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성차별적인 것들이나 그런 굉장히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던 가치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 마침 또 노총각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진행을 이야기시켜서 너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았으니까 여기서 영원히 뭐 갇혀야 된다고 했으면 저는 아마 가루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전통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지금 시대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그때 느꼈었고요. 이거는 뭐 변호사가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저승편에는 또 다른 3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변호사와 그 의뢰인의 여정이 이야기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 축은 이 저승차사와 억울하게 군대에서 죽은 원규의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이 저승 3차사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원본은 제주도 신화에 나오는 차사 본풀이, 본풀이라는 건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저승 차사는 3인조예요. 그래서 셋이 늘 함께 다닌다고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은 두루마기와 검은 갓을 쓴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화려한 복색에 또 인간적인 정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서 이걸 캐릭터로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원전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셋 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내들이라 모습을 구별할 수가 없어 왼쪽에 섰는지 오른쪽에 섰는지 가운데 섰는지를 보고 구별한다. 가운데가 강림도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렸다가는 이제 망할 것 같아서 이제 좀 개성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림도령은 실제 신화에서도 주먹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나오고, 자신의 완력으로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데려오게 한 그런 캐릭터여서 자신의 주먹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그런 불같은 캐릭터로 만들었고, 해원맥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별 언급이 없습니다. 해원맥과 이덕추는 그냥 따라다닌다고만 돼 있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좀 뜨거운 캐릭터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고, 이제 무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었는데, 이 칼은 이제 사인검이라고 해서 그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담금질을 해서 만든 그런 장식용 칼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담금질을 하면 호랑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서 모든 사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칼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칼을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덕춘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남자예요. 근데 여기서 만화에서는 여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만화가 끝날 때까지 남자로 알고 계신 분도 많아서 여기에서는 다시 그려서 이제 치마로 다시 그려서 갖고 왔고요. 한 명이 여자면 좀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 다 남자면 너무 칙칙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차사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당하는 눈물이 많고 그런 소녀로 이제 설정을 해서 3인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기고요. 요즘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0년에 이걸 그릴 때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거였고 또 여러 가지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엑스트라들을 그냥 등장시킨 게 아니고 저는 이 신과 함께를 3부작으로 기획을 했어요.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3부작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승편에선 저승신들을 보여주고 이승편에선 이승신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신화편에서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처럼 아니면 혹성 탈출처럼 이 신들이 어쩌다가 신이 됐나. 보통 한국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이었다가 신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리퀄, 비기닝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저승편에 나오는 엑스트라들은 나중에 신화편에 그릴 걸 염두에 두고 어떤 복선의 느낌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옥의 관문 중에서 손발이 잘리는 그런 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귀엽게 그렸죠. 이게 손이 잘린 건데요. 가우스전자 그리시는 곽백수 작가님이 이 장면을 보시더니 쓰레빠 앞부분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손 절단 장면이 나오는데도 19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귀엽게 그려서. 저도 이제 이 저승편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변호사가 되게 머리가 좋아서 지옥의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는 제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옥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래서 이미 원전은 있고 이 지옥에서 어떠한 관문이 있는 거는 나와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지? 손발이 잘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다른 신화에 그 손발을, 그러니까 뼈와 살을 재생시키는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청비 신화에도 나오고 또 이공본풀이라는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변호사가 그 꽃을 구해서 이제 손발을 재생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꽃들에 대한 설명 장면에서 이 한락궁이라는 꽃을 지키는 꽃감관 한락궁이가 잠깐 엑스트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꼬맹이가 여기 있는 꽃들 다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바로 살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멈칫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살릴 수 있다고.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신화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한락궁이가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당한 자신의 어머니를 이 꽃들을 이용해서 살리고 또 이 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끔찍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승편이나 이승편은 그런 나중에 그릴 신화편에 대한 복선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래서 전체 시리즈를 다 보고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그렇게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좀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탱화에서 나온 것처럼 염라대왕입니다. 예, 염라대왕과 그 지장보살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서 이제 변호사가 자꾸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니까 이제 자신은 검사를 만들게 되는 뭐 그런 설정도 집어넣었고요. 저는 그냥 검사를 만들겠다라고만 나오는데 신과 함께가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그 리메이크 판에서는 실제로 검사가 나옵니다. 이따가 나오게 될 건데 아마 그 모습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만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캐릭터하고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스토리하고 굉장히 잘 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작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초보자로서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초반에 기획 단계에서 그거를 다 구성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중간중간 그런 것들이 끼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작가님이 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테고 또 애니메이션 그 컨텐츠 쪽으로 많이 계셨으니까 그 뭐 미국의 디즈니나 픽사 쪽에서 하는 방식들도 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일본 작가들이 하는 방법들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그 캐릭터의 성격에 맞춰서 스토리를 쓰는 방법이 있고, 스토리를 먼저 써놓고 그 스토리에 맞춰서 캐릭터들을 거기 필요한 캐릭터를 투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시트콤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를 먼저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는 계속 이제 작가들이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야기들,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식이죠. 이거는 뭐 시트콤을 비롯해서 뭐 어린이 컨텐츠라든지 또 개그 만화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캐릭터를 활용한 개그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쓰지 않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고, 저는 두 번째 방법인 스토리를 먼저 써놓고 그 스토리 안에서 필요한 캐릭터를 투입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처음부터 짜져 있는, 완결까지 짜져 있는 만화에서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영화나 아니면 어떤 완결성이 있는 극화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컨텐츠가 이 두 종류 중에서 어느 쪽이신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저 그 말씀 중에 주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쪽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어떠한 작품을 시작할 때 다큐멘터리로 영감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된 모티브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를 그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라는 그런 만화 자체만 봐도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한국 신화나 이야기관에서 공부나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한 만화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공부는 어느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시는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참고하시는 쪽인가요? 중간중간 참고를 하고요. 내가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봐야겠다라고 막 찾아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것들과 하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우연히 불똥이 튀면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무한동력도 친구들 얘기를 언제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저 아저씨랑 친구랑 붙여보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신과 함께 이승편 같은 경우도 그 가택신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용산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붙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제가 그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완전 확정을 한 이후에 이제 자료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평소 하던 생각, 관심사들이 그런 우연으로 시작이 된 경우가 많고, 또 그 이제 만화가 이제 이걸 그려야겠다고 결정한 이후의 자료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책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데, 예전에 일본의 어떤 되게 유명한 독서가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책을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가장 얇은 걸 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내용이 제일 많아 보인다 하고 이런 걸 사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보다가 재미없어서. 그래서 얇은 거는 보통 또 저연령층이 대상인 게 많아요. 제가 신과 함께에서 가장 많이 본 책은 초등학생용 그 신에 대한 설명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얇은 책을 보다 보면 궁금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책을 보시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자료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거에 있어서 줄거리를 생각할 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지 아니면은 우연히 떠오르는 게 많은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어떤 줄거리가 잡힐 때 그때 스토리 작업에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늘 생각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근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있다가 되게 우연한 지점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TV 프로에서 보고 영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만화를 못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 정말 많은 잡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많이 스토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뭐 그런 좀 혼자 멍 때리는 시간? 멍하게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